국가의 금고가 텅 비어 나라 전체가 외국 자본의 통째로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1997년 달러가 바닥난 대한민국에 구원자를 자처하는 IMF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백몇 명의 가장을 거리에 내쫓고 알짜 기업들을 헐값에 사냥했죠.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 온 국민이 피눈물로 금을 모아야 했던 끔찍한 역사. IMF 외환 위기의 소름 돋는 진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시작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밤 11시, 대한민국 전역의 거실마다 텔레비전 화면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경제부총리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국가부도. 그 세 글자가 거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탁 위에 놓여있던 숟가락이 멈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기괴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향해 몸을 굽혔습니다. 채널을 돌려봐도 뉴스 자막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띄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갑작스러운 겨울비가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그날 밤을 기점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붙들고 다급히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멍하니 텔레비전 앞을 서성였습니다. 어제까지 당연했던 월급날과 내일의 희망이 순식간에 휘발되었습니다. 공포는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빙산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은 이제 막 시작될 끝없는 추락의 전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샴페인의 거품 속에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 숲은 매일 밤 불야성을 잃었고 기업들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질주를 시작한 경주마와 같았습니다. 재벌들은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몸집을 불리는 차입 경영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은행 문턱을 넘나들며 빌린 돈으로 새로운 공장을 짓고 계열사를 늘리며 문어발식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서류상 매출은 매년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뚝딱 터진 고름이 가득했습니다. 자본의 기초는 텅 비어 있었고 오직 빚으로 쌓아 올린 위태로운 성벽이었습니다. 수출 호황이라는 가면 뒤에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부채의 산이 매일같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더 큰 대출을 받아 기존의 빚을 갚는 돌려막기에 몰두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그래프는 붉은색으로 치솟았지만 실제 금고 안에는 차가운 어음종이뿐이었습니다. 거대한 성은 모래 위에 세워졌습니다. 누구도 멈추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제의 심장부에서 들리는 것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아니라 서서히 금이 가며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구조물의 비명이었습니다. 폭풍은 바다 건너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트와 가치가 폭락하며 현지의 금융시장이 마비되자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시아 전역을 위험지대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증권거래소 전광판이 붉은색으로 전멸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 거대한 자본을 단 몇 시간 만에 회수했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환율은 매시간 치솟았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달러가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텅 빈 금고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비웃듯 한국 시장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텅 빈 장부와 공포뿐이었습니다. 서울의 금융가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어두워졌고 거대한 금융 폭풍이 한반도를 향해 정면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가 그 폭풍의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철옹성 같던 한보철강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수조 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한 거대 기업의 이름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경제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곧이어 기아자동차의 공장 가동이 멈췄습니다.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는 굳게 멈춰섰고 부품을 납품하던 수천 개의 중소기업들이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거대한 문파들이 하나둘씩 쓰러질 때마다 경제 생태계는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행은 대출 회수를 위해 기업의 자산을 압류했고 창고에 쌓인 재고들은 헐값의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려했던 사옥들은 어둠에 잠겼고 출입문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성장의 신화가 먼지처럼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장의 불빛이 꺼지자 도시는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대기업의 몰락은 단순한 회사의 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멈추는 물리적인 파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서울의 한 호텔 밀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지만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방대한 양의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캉드시 총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만년필을 굴리며 상대방을 응시했습니다. 정부 대표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그들의 손은 떨리는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국가의 금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환율 방어를 위한 마지막 달러조차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잃었습니다. 좁은 밀실 안에서 오가는 짧은 대화들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기 직전의 침묵처럼 무거웠습니다. 캉드시 총재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주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순간이자 국가 전체가 벼랑 끝에 내몰린 참혹한 현실의 증거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천만 명의 삶이 흔들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월 3일 밤 묵직한 도장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캉드시 총재의 서명이 완료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의 주권은 밀실을 빠져나가 외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뒤이어 떨어진 것은 30%라는 살인적인 금리 폭탄이었습니다. 시중은행의 전산망이 일제히 요동쳤고 대출 이자는 하룻밤 사이에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기업들은 자금줄이 완전히 끊겨 숨조차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 창구마다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고성이 터져나왔고 팩스 기계는 부도 통지서를 쉼없이 뱉어냈습니다. 국가가 약속했던 성장의 사다리는 그 자리에서 부러졌습니다. 기업의 사장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책상에 쓰러졌고 은행원들은 붉은색 결제 서류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시장의 자금은 말라붙어 잿빛 먼지만 날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마천루 아래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국민들은 차가운 현실의 바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경제 주권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빚과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해고 통지서가 든 봉투가 거리 곳곳에 나뒹굴었습니다. 튼튼하던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공장 철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은 텅 빈 사무실에서 책상을 치우고 짐을 꾸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서울역 광장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신발끈만 응시했습니다. 광장에 도착한 이들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신문지를 깔고 앉았습니다. 한때 가정의 기둥이었던 이들이 갈 곳을 잃고 줄지어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광장의 틈새를 파고들며 짐가방에 먼지를 흩뜨렸습니다.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기울였고 누군가는 낡은 코트깃을 세운 채 밤새도록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들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가장의 어깨 위로 내려앉은 무게는 이제 가족을 지탱할 수 없는 파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서울역의 대합실은 갈 곳 없는 이들의 숨소리로 가득 찼고 희망이 사라진 자리를 오직 차가운 한기만이 대신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은행 창구로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장롱 깊숙이 보관해둔 돌반지와 결혼반지가 소복이 쌓였습니다. 350만 명의 손길이 닿은 220톤의 금은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 녹여졌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번호표를 든 손끝은 절박함으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여의도 빌딩 숲의 고급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사모펀드들은 차가운 노트북 화면을 띄워놓고 대한민국 경제의 알짜 기업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들은 헐값에 나온 기업들의 장부를 넘기며 인수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기업들의 소유권이 단 몇 분 만에 외국 자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자본시장의 빗장은 완전히 뽑혔고 국가의 위기는 그들에게 거대한 박앤세일의 장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눈물로 바친 금은 국가를 살리기 위한 헌신이었으나 그 뒤편에서 벌어진 자본의 약탈은 대한민국 경제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계산기 소리가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비웃듯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는 사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사무실의 책상들은 하나둘씩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짧은 계약 기간이 적힌 고용 계약서가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1년, 6개월 단위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규직이라는 안전망이 거친 자리에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의 그물이 촘촘하게 깔렸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어딘가 모를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짧은 시간에도 사람들은 다음 계약 갱신을 걱정하며 메신저 창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동료는 더 이상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가 아니라 한정된 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타인이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 웃음소리는 옅어졌고 퇴근 후에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학원이나 자격증 시험장으로 흩어졌습니다. 불평등의 꼴은 깊어졌고 타인을 돌아볼 여유조차 사치로 치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거대한 각자도생의 툼으로 빠져들었습니다. 97년의 겨울이 남긴 상흔은 단지 경제적 파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타인을 믿지 못하고 오직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트라우마를 심어놓았습니다. 이제 공원 벤치에 앉은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한 채 각자의 휴대전화 화면 속 숫자와 통계에만 몰두하며 차가운 도시의 밤을 견뎌냅니다. 1999년
국민들이 흘린 땀방울이 모여 대한민국 경제는 가파른 V자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2001년 마지막 달러가 상환되자 IMF 체제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밤은 다시금 화려한 마천루의 불빛으로 채워졌고 거리는 활기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리창 너머 차가운 빌딩 숲을 지나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1997년에 겨울비가 내리던 그날 골판지 상자를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걷던 이들의 그림자가 여전히 이 도시의 모퉁이마다 어른거립니다. 경제는 숫자로 복구되었지만 그날의 서늘한 공포는 사람들의 내면에 깊은 낙인으로 남았습니다. 화려한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며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주위를 살핍니다. 국가의 위기는 극복되었으나 그날의 기억은 낡은 필름처럼 끊임없이 재생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사람들은 깃을 세우고 다시금 보이지 않는 벽 뒤로 몸을 숨깁니다. 빚은 모두 갚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시절의 온기는 아직 되찾지 못했습니다. 도시는 빛나고 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마음의 골짜기에는 여전히 1997년의 차가운 잔상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